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기사 산업기사 박종규 기술사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1차 이제 필기 시험이 완료가 되었죠. 이제 남은 한 40일 정도 기간 잘 준비하셔서 이제 실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자격 시험은 1차와 2차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2차까지 마무리되어야만 최종 목표하는 바를 이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죠. 실기는 또 필기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약간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대신 어쨌든 그 기존 우리가 필기에서 했던 공부를 조금 더 약간 뎁스 있게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는 요령만 잘 터득하시면 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뭐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2회 실기 시험은 우리가 이제 항상 실기 시험은 매번 첫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겠죠. 첫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7월 26일 날 이제 시험을 볼 거고요.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9시 반부터 150분,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2시부터 120분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기에서 뭐 두 개를 다 합격하신 분들은 두 개를 다 이제 시험을 볼 수도 있으시겠죠. 자, 출제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기준. 우리가 출제 기준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시스템 기본 설계,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공사, 그다음에 구내 통신 구축 공사 관리, 그다음에 구내 통신 공사 품질 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선망, 무선망, 이제 광전송망. 그래서 광 쪽이 시험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광전송망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원회로, 뭐 정류회로가 뭔지, UPS가 뭔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이제 언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자망. 그래서 그 뭐 광 케이블로 가입자망도 구성할 수도 있고 전화선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한 20%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공사 부분에서는 이제 랜, 그다음에 TCP/IP, 그다음에 망 관리, 방화벽 이런 쪽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좀 범위도 굉장히 넓고 좀 난해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신기술도 많고 또 굉장히 랜을 구축하는 방법, TCP/IP에 아주 많은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여기에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범위가 좀 넓으니까 좀 우리가 기출문제라든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론들을 조금 더 좀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뭐 이런 광이나 전송망, 그다음에 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전공을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필기 공부를 하면서 조금은 터득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공사 관리 부분은 어쨌든 용어도 좀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고요. 실제 업무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좀 굉장히 난해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출제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통신 기사라는 자격증이 어쨌든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쪽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공사 관리에서 도서, 인증, 감리, 공사 관리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사 품질 관리 쪽에서는 성능 측정, 그다음에 분석, 유지 보수, 접지, 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성능을 측정한다는 건 그죠? 가장 우리가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서 가장 많이 측정하는 게 BER이잖아요. 그래서 비트 에러 레이트. 총 1000개의 비트를 보냈는데 그중에 몇 개의 에러가 발생이 되느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장비로 측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측정된 결과를 보고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접지.
접지를 어떻게 접지를 하고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출제 기준을 알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가장 이 출제 기준은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하고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이 그러니까 CBT로 완전히 바뀐 게 이제 2024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필기가 이제 CBT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가 이제 25년 지금 1회까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 실기 기준입니다. 실기. 그러니까 신규 유형의 문제가 약 배점이 20점 정도 됐습니다. 신규 유형. 그러니까 신규라는 건 기출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던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난해하다는 건 뭐 특이한 어떤 아주 특이한 문제들인 거죠. 이제 한 5% 이내에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 뭐 왜냐면 그 부분을 또 전공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규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신 우리가 기출을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기출의 응용 부분이 80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을 열심히 공부해서 신규보다는 기출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틀리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기출 문제, 기출을 응용한 문제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뭐 좀 60점을 못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에는 배점이 이랬는데 올해 1회 같은 경우는 신규가 30점 정도 배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70점 정도 배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출에서 한 문제 정도 틀려도 합격권에 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이게 뭐 60점을 못 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25년도가 작년도보다는 더 난이도가 상승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 유형의 문제를 더 많이 출제를 했으니까요. 근데 신규라는 게 뭐 완전히 신규라는 것보다는 실제 이런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실무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거죠. 근데 현장이나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비전공자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내가 요 안에서 최소한 우리가 목표하는 문제는 약 한 200개 정도 되는 겁니다. 200개에서 한 250개 정도 되는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각각 한 50에서 60문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한 50에서 60문제 정도 기출 문제를 이렇게 모아보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제 1회가 이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2회도 아마 동일한 케이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군해통신 구축 공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카페 이렇게 이렇게 붙임 자료에 제가 이제 강의 이 요약 노트 이 자료를 붙여놨으니까요. 이 요약 노트를 한번 보시면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걸 좀 감을 한번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공사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공사 관리. 그래서 공사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건축주가 어떤 건축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계획 설계라는 게 있고요. 계획 설계. 그다음에 기본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설계 3단계라고 합니다. 설계 3단계. 그리고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설계 도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설계 도서. 설계 도서는 우리 그 요약 노트에 있는 것처럼 뭐 시방서라든가 설계 도면이라든가 기술 계산서라든가 그다음에 공사비 내역서라든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획 설계, 계획 설계하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하면 우리가 설계 도서가 나오겠죠. 그럼 설계 도서가 나오면 우리가 도면하고 공사비가 나옵니다. 공사비. 이게 계략적으로 이 건축물을 짓는데 예를 들면 뭐 100억이 든다. 100억. 100억이 들어간다. 근데 건축물에는요. 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4개 정도 구분을 해보면 당연히 건축 분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토목 분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기 분야도 있을 거고 당연히 통신 분야가 있겠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분야가 그렇죠? 각각의 기준과 법령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신 설비의 핵심은 정보 통신 어차피 공사니까 공사업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공사업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사업법에 말 그대로 정보통신 공사잖아요. 공사.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보통신 공사의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분. 그래서 구분이 하나, 둘, 셋, 4가지 구분이 있어요. 4가지 구분. 그래서 뭐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그다음에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 전용 전기설비공사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공사예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라는 건 누가? 정보통신공사업자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기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에 해당하는 공사업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종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보통신공사를 전기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면 뭐예요? 법령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계도서를 만들고 공사비가 나왔으면 이제는 공사를 해야겠죠. 그죠? 여기서 이 건축주는 요 설계,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해서 도면과 공사비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이제 발주를 합니다. 발주. 그래서 공사 발주도 하고 감리 발주도 합니다. 감리. 공사업자가 건축주는 여기서 이 도면과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업자 누가 공사를 할지 그리고 누가 감리를 할지를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발주가 해서 A라는 회사가 어쨌든 뭐 선정이 되고 감리는 B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다면 공사가 시작이 되면 공사를 착공합니다. 그죠? 착공. 그다음에 공사를 시공을 하겠죠. 당연히. 시공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뭘 해요? 준공을 하겠죠. 준공. 그래서 공사업자는 그죠? 발주자한테 발주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도급자라고 하는데 착공하고 시공하고 준공을 합니다. 근데 이 발주자는 어떤 이런 설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리를 두는 겁니다. 감리. 그래서 이 감리원은 이 건축주 발주자죠. 발주자의 어떤 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근데 어떤 권한을 대행하냐면 이 공사를 하는데 안전관리, 품질관리, 그다음에 공정관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관리, 이런 것들,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환경관리 이런 거에 대한 이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서 이 공사업자를 이런 컨트롤을 하는 걸 우리가 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공사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약 레토에 보시면
요약 노트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우리가 요약 노트를 넣어놨는데 뭐 이게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지만 이 공사 관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에 보시면 이 공사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설계를 할 때 계획, 기본, 실시 설계, 이 설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설계 도서,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도서가 나오는데 거기 뭐 공사 계획서, 도면, 시방, 설계 설명서, 그 시방서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기술 계산서, 공사비, 명세서 이 5가지가 실시 설계를 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축물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로가 거기 보시면 군해관선, 건물관선, 그다음에 수평 배선 이게 건축물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신 선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해관선, 건물관선, 수평 배선 이런 내용들도 우리 요약 노트에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공동구라는 게 있습니다. 통신 공동구.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K사의 이제 국사다. K사의 국사.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뭐 전화국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국사 안으로 케이블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케이블들을 수용하는 이 지하의 이런 통로를 우리가 공동구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구. 그래서 이런 KT 국사라든가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는데요. 이제 통신 케이블이나 전기 케이블이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공동구라고 한다. 공동구. 그래서 공동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아까 말씀 또 하나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의 대표하는 사람, 그 공사업자의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가 현장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현장 대리인. 그리고 감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책임 감리원이라고 합니다. 책임 감리원. 자, 그래서 현장 대리인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공사 금액이 5억이 넘는다 그러면 중급 기술자 이상, 그리고 5천만 원에서 5억 미만인 경우는 초급 기술자가 현장 대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감리는 책임감리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사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 그러면 특급의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책임감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억에서 100억 사이다 그러면 특급 감리원을 가진 사람은 70억에서 100억 사이, 그리고 30억에서 70억 사이다 그러면 고급 감리원 이상 가진 사람이 책임 감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표준 품셈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시장 단가라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법, 통신 같은 경우는 표준 품셈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0억 이상 공사 같은 경우는 이 표준 시장 단가도 쓰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사비를 적산한다고 하거든요. 공사비를 계산을 할 때 표준 품셈 방법과 표준 시장 단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요약 노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쭉 그려 보시고요. 요 내용, 요런 내용들, 5억 이상, 그다음에 권한 대행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좀 쉽게 좀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공사 관리 분야.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공사 감리입니다. 공사 감리.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교재가 아니고 이 요약 노트에 보면요. 자, 감리란,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감리란 뭐예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보통신 공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사업자라고 하고요. 공사업자. 그리고 설계나 감리를 하는 업자를 뭐라고 하냐면 용역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용역업자. 그래서 공사업자는 정보통신 공사업법을 기준으로 이 공사업자를 등록을 하고요.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 진흥법을 가지고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기반해서 용역업자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나 감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용역업자, 그다음에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업자입니다. 둘 다 뭐예요? 당연히 통신공사죠. 네. 저희는 어쨌든 통신에 해당하는 거니까 통신공사. 그래서 용역업자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게 감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어떤 권한?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겁니다. 이 세 개에 대한 거에 권한을 대행하는 게 감리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발주자가 감리원이 금액을 변경을 하거나 뭔가 이런 승인을 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모든 승인의 권한은 감독관인 발주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감리원은 권한을 대행해서 다시요 시공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하는 게 물론 감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감리원의 배치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이상이면 뭐예요? 특급의 기술사. 그다음에 70억에서 100억 사이는 특급. 그다음에 30억에서 70억 사이는 고급. 그다음에 5억에서 30억 사이는 뭐예요? 중급. 그다음에 5억 미만은 초급. 이것도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감리원의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 감리원의 주요 업무가 한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10가지. 그래서 감리원의 주요 업무는요. 검토 및 확인입니다. 검토 및 확인. 예를 들면 설계 도서의 검토 및 확인, 설계 변경의 검토 및 확인, 이런 겁니다. 그리고 품질 검사의 검토 및 확인. 그래서 그게 주요 업무가 약 10가지에 대한 주요 업무를 우리가 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기 그 요약 노트에 있는 이 10가지에서 예를 들면 공정표를 검토한다든가 시공상세 도면을 검토한다든가 그죠? 재해 예방, 안전 관리를 확인한다든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 때는 꼭 검토 확인이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공사를 시작을 하면 공사를 쭉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공사를 진행을 하면 우리가 발주자의 이 권한을 대행받은 감리원이 아까 뭘 한다고 했어요?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권한을 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사업자한테 뭔가 제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품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사를 중지를 시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시공관리. 이게 자재를 선정한다든가 공사가 잘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여기가 이제 완료가 되겠죠. 완료. 자, 공사가 완료되면 감리원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감리 결과 보고서를 공사가 완료된 이후 7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제출해야 될까요? 당연히 발주자한테 제출하는 거죠. 자, 발주자의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 결과 보고서를 공사가 완료된 이후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거 보면 그래서 5가지가 있습니다. 착공일, 완공일, 공사업자 성명. 근데 이건 뭐 당연히 양식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제 그것보다 3, 4, 5번 시공 상태 평가 결과, 그죠? 그다음에 자재의 규격의 적합성,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그죠? 아까 이 기술자 우리가 현장 대리인이라고 했었죠. 자, 현장 대리인은 만약에 통신공사 금액이 5억 이상이다 그러면 뭐예요? 중급 기술자가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했는지를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 품질, 시공 중에 어떤 일종의 하나의 시공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감리 결과 보고서도 5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착공일, 완공일, 이름, 그다음에 시공 상태 평가, 기자재, 그다음에 기술자, 이 5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요 안전 관리입니다. 안전 관리. 그래서 안전 관리는 우리가 감리원이 해야 되는 안전. 그래서 정기 점검, 특별 점검, 일상 점검 이렇게 3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 점검, 정기 점검, 특별 점검. 일상 점검은 뭐 늘 하는 거 매일매일. 정기 점검은 뭐 일반적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 그리고 특별 점검은 예를 들면 뭐 내일 태풍이 온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무슨 장마가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특별 점검을 하는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일반 점검, 정기 점검, 특별 점검. 자, 이렇게 일상 점검.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거. 그래서 이 공사 감리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부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제 검사 및 인증입니다. 검사 및 인증 분야. 그래서 통신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은 검사 및 인증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총 3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용 전 검사라는 게 있고요. 검사 분야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증 분야에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이 있습니다. 건물 인증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을 인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 인증. 근데 이 인증은 요거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사용 전 검사는 요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사항. 사용 전 검사는 필수 사항이고요. 인증은 필수는 아니고 건축주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은 뭐예요? 뭐 공동주택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건물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홈 네트워크 건물이니까 말 그대로 홈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주택만 받을 수 있겠죠. 공동주택. 왜냐면 홈 네트워크니까요. 그래서 사용 전 검사의 대상 항목이 시험에서 많이 언급이 되겠죠. 어떤 거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군의 통신 선로. 자, 요거 군의 통신 선로에 대해서 잘 되었는지 사용 전 검사. 그다음에 이동통신 군의 선로. 자, 이동통신 설비가 기술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요 3가지. 그러니까 방송 공동 수신 설비가요. 여기 안테나입니다. 지상파 안테나. 지상파. 우리 옥상에 왜 안테나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파, FM 라디오, DMB, 그다음에 접시 안테나, 위성 안테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만 건축이 이제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 전 검사 대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해 통신선로 세 가지가 뭐였어요? 핵심이 분해 통신, 분해 간선, 그죠? 그다음에 건물 간선, 그다음에 수평 배선,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분해 통신 선로 설비라고 했었죠. 이건 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전 검사에서 분해 통신 선로, 이동 통신, 방송 공동 수신 설비. 그다음에 인증에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 예를 들면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며칠 이내에 승인이 완료가 돼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 문제에서 쭉 풀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요약 노트에 사용전 검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초고속 정보통신, 여기 이제 인증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홈 네트워크 망이 뭐예요? 단지망과 세대망이 있고, 그다음에 필수 설비는요, 세대 단말기, 홈 게이트웨이, 서버, 네트워크 장비 이 네 가지가 자 필수 자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그래서 꼭 하나씩 좀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정리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접지입니다. 접지. 자, 우리가 접지도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 매번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게 이제 접지입니다. 그래서 접지의 목적이 뭐예요? 뭐 장비를 보호한다거나 사람 인체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통신설비 같은 경우는 통신설비는 접지 기준이 얼마예요? 10옴 이하입니다. 10옴 이하. 모든 통신설비는 10옴 이하입니다. 물론 100옴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 만약에 접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접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접지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독립 접지를 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접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독립 접지를 할 수도 있고, 자, 공통 접지를 할 수도 있고, 통합 접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 접지를 할 거냐, 공통 접지를 할 거냐, 자, 통합 접지를 할 거냐. 그래서 이 접지 시스템에서 독립이냐, 공통이냐, 통합을 구분할 때는요, 그런 거예요. 여기는 통신설비, 통신설비, 그 다음에 전기설비, 그 다음에 필해설비. 그래서 통신설비와 전기설비와 통신설비는 막 이제 통신설비고요. 전기설비는 뭐예요? 뭐 분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배전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전기설비. 필해설비는 뭐 필해침. 이 접지를 따로 하면 뭐예요? 그게 독립접지가 되겠죠. 독립접지. 이걸 만약에 뭐 공통으로 할 거냐? 공통으로 한다는 얘기 뭐 이거 두 개를 묶어주고 얘는 따로 하고. 통합접지는 뭐예요? 요거를 다 묶어주는 게 자, 통합접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아예 세 개를 다 묶어서 이렇게 해주면 통합접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 시스템은 독립접지가 좋은 경우도 있고 공통접지가 좋은 경우도 있고 통합접지가 좋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접지하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접지를 땅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접지하는 걸 요걸 우리가 접지 전극이라고 합니다. 접지 전극. 그래서 접지 전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접지봉입니다. 접지봉. 그냥 접지봉을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접지하는 이 접지 방법이 메쉬 접지입니다. 메쉬. 접지봉은요,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서 여기에 접지를 그냥 이렇게 박는 겁니다. 접지봉을. 이게 얼마를 파요? 여기 75cm를 이렇게 파는 거죠. 메쉬 접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얘를 땅을 이렇게 넓게 팝니다. 넓게. 똑같이 여기도 75cm를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선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지선. 선을 이렇게 선을 깔아서
여기를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지 봉을 이렇게 박는 게 아니고 지선을 까는 거. 이걸 우리가 메쉬 접지라고 합니다. 메쉬 접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판 접지라는 게 있습니다. 동판. 동판은 뭐냐면요. 이 메쉬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판처럼 생긴 이렇게 판처럼 생겼습니다. 실제로 판. 동판을 갖다가 그냥 까는 거예요. 이 동판이 훨씬 더 접지가 좋죠. 그래서 접지가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좋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좋지는 않습니다. 접지 개념으로 봤을 때. 근데 어떤 그 비용적으로나 그다음에 접지를 하는 효율적으로 봐서는 접지봉이 가장 좋죠. 왜냐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좀 더 접지를 강화시키거나 좀 더 하려면은 이게 뭐 동판을 쓰거나 메쉬를 쓰거나 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접지 전극이라고 합니다. 접지 전극. 그리고 이 접지체에다가 여기 접지해 주려면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접지 도선이라고 합니다. 접지 도선. 그래서 이 도선은 예를 들면 15mm인 경우가 있고 105mm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은 15mm 기준이지만 105mm 이하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기출 문제를 풀다 보시면 한 5가지 정도를 뭐 105mm 이하로 할 수 있다. 뭐 교환기가 국선 교환기가 뭐 5회선 미만이라든가 뭐 그 전기가 없는 뭐 그 함체라든가 그러니까 전원이 필요 없는 함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전신주에 달리는 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105mm 이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같은 경우는 이 도선의 굵기예요. 이 직경 도선의 굵기가 2.6mm 이상. 그다음에 105 같은 경우는 1.6mm 이상. 자, 이렇게 도선의 굵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접지를 했으면 15mm인지 105mm인지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지를 해놓고 이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 3가지 있잖아요. 이제 뭐죠? 3점 전이강화법, 3점. 그다음에 2극 측정법, 그다음에 61.8%법, 그다음에 클램프 온 미터법. 자, 이런 요 4가지. 3점 전이강화법, 2극 측정법, 61.8%법, 클램폰 미터법. 이런 방법을 써서 이 접지체의 저항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그래서 이 3점 전이강화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3점 전이강화법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자료에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접지는 이런 내용들, 접지 시스템이 어떠냐, 그다음에 접지 전극이 무엇이냐, 그리고 접지 전극의 접지 도선이 또 뭐냐, 그리고 접지 도선까지 다 했으면 접지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지만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좀 이해를 해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꼼꼼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기준입니다. 기술 기준은 요 참고 자료 보시면서 예를 들면 뭐 절연 저항이 얼마냐 이런 기술 기준에서 그다음에 그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이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 같은 경우를 이제 저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특고압은 7000V가 넘으면 그걸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한다.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가공통신선.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렇게 통신주가 있잖아요. 통신주에 여기 통신 케이블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도로고요. 이 보도고 이렇게 보도. 예를 들면 여기 보도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걸 우리가 IP주라고 하는데 아니면 뭐 IP주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예요? 또 이 전주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블을 우리가 가공통신선이라고 합니다. 가공통신선.
그래서 가공통신선이 보도인지 아니면 여기가 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철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다르냐? 이 높이가 다릅니다. 높이 기준. 높이. 당연히 철길 같은 경우는 훨씬 높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도 좀 높아야 될 거고. 근데 보도, 사람만 지나다니는 길 같은 경우는 좀 낮아도 되고. 자, 그런 내용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로 같은 경우는 4.5m. 그죠? 그다음에 보도 같은 경우는 3m. 이런 기준들이 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내통신선에서 옥내통신선하고 전선하고의 이격거리. 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300이 넘으면 15cm, 300볼트가 안 되면 6cm. 이걸 이격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공통신선. 이게 가공통신선이면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전주다. 이렇게 전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또 있냐면 여기 전력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력선. 네, 전력선. 그래서 전력선과 이 가공통신선 사이에 여기에도 간격, 요 간격에 대한 자,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가공통신선과 강전류 전선, 강전류 전선이 고압이냐, 그다음에 저압이냐, 특고압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공통신선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 저압인지 고압인지 특고압인지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다르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교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교차. 그러니까 통신선이 이렇게 가는데 전기선이 이렇게 교차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전기선이고 여기는 통신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되는 경우는 참조 자료에 보시면 저압인 경우 교차되는 경우 얼마 이상, 그다음에 고압인 경우 얼마 이상, 특고압인 경우 얼마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공통신선과 전력선과의 이 이격 거리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기술 기준에 대한 그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암기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500볼트인지 6cm인지 10cm인지 1m인지. 근데 잘 기출문제를 풀다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웬만해서는. 그래서 뭐 한 10개? 기술 기준 같은 경우는 10개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10개 미만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기출문제를 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 풀어내실 수가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수도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가 자, 2개가 있습니다. 2개의 교재가 있는데 그래서 이론과 문제가 실려 있는 이 교재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이 4가지 항목에 대한 기본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 한 과목별로 50문제씩 해서 총 200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200문제. 그리고 별도로 13년 중에 계산 문제, 이런 계산 문제만 별도로 뽑아가지고 50문제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계산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는데 한 50문제 정도의 계산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 안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문제 그리고 아까 그 4과목 있었죠. 4과목별로 각각 50문제 정도씩 해서 총 250문제를 좀 완벽하게 정리해 보시면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500개면 한 250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딱 그 정리를 하실 수 있다면 60점에서 70점 정도는 전혀 문제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문제와 답을 이렇게 암기해서 공부하시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암기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하나하나씩 좀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는 70점에서 80점 사이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대신 기출문제를 조금 틀거나 약간 2개를 합쳐 놓거나 이런 경우 이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시고 문제를 공부를 하셨으면 답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문제와 답이 아닌 문제와 해설, 내가 이해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앞에 문제를 쭉 보시고 조금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13개년 정도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이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문제가 다 들어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이게. 왜냐면 12년부터 24년이면 거의 13개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3번 시험을 보니까, 뭐, 50문제만 쳐도요. 50문제 곱하기 13이면 얼마예요? 거의 600, 7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에 교재를 공부하시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 문제를 조금 더 보완해서 풀어보시는 거는 이거 추천을 드리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보시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교재를 보신다면 아까 소반에 말씀드린 요 과목 요거 교환 기본 네트워크 구축, 통신 구축, 군의 통신 공사 품질 관리 요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서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40일 남은 이제 실기 필답편. 이건 산업기사든 기사든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뭐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좀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이 군해통신 구축 공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200에서 250문제를 이 4가지 과목으로 한 최소한 50문제에서 60문제 정도씩을 내가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꼭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번에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